사실 아이들은 공부 방법 자체를 몰라요. 시험 공부한 흔적이 문제집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공부 방법 모르는 겁니다. 이 아이의 수준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행 막 나가는 대형학원 그런 애들 보내시잖아요. 학원에 전기세만 내주고 이번 방학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부 이번 방학만큼은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조승우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말, 7월 초 요쯤 되면 이제 애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실수해서 틀렸어, 학원에서 안 알려줬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 2번, 3번 그렇게 시험 망하다 보면 엄마 나 공부머리 없나 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니까 중학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오르고 싶은 고지를 찍어 놓고 내가 저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그냥 시험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시험 공부 이꼴 문제집 풀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구멍이라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 시험 공부인데, 애들은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은 것도 없는데 그냥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사실 틀리려고 푸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공부한 것 중에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거 시험 가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문제집 풀어요.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한데, 결국 내가 뭐가 헷갈렸고 뭘 몰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걸 모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문제집 풀고 시험 공부 끝,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시험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도 결과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4가지로 제가 좀 추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 공부라는 것을 2주, 길면 한 3주 앞두고 이때 하는 것만이 시험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중학생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시험 기간 전부터 시험 성적이 한 50%, 60%는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듣거든요. 기말고사 하면 보통 5월, 6월에 진도 나간 거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뭐 2달이니까 한 8주, 9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수업 듣죠. 그러면 곱하기 하면 25에서 27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보면 시험 문제 몇 문제죠? 25문제 정도 나옵니다. 즉 1시간에 한 문제씩 이미 문제는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제일 미운 애들이 누구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서 배웠다고 수업 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반대로 그럼 어떤 애들이 예쁘냐면, 결국 수업 시간에 눈 초롱초롱 선생님 수업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수업 듣고 필기하고 질문하는 애들, 이 애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럼 결국 선생님들은 수업 잘 들은 애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제가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뭔가 시험을 잘 보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학교 수업 태도, 평소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의 공부 습관에서 이미 시험 성적은 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 공부법을 연구하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것을 내 언어로, 내 말로, 내 손으로 직접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업 때 배운 거를 요약 정리를 하든 표를 만들든 마인드맵을 만들든 뭔가 재구성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한 3군데 정도 학원, 뭐 아니면 5개도 다녀요. 또 집에 갔다 오면 또 어때요? 8, 9시 돼서 오면 밥 먹고 씻고 해도 뭐 진짜 9시. 그러면 학원 숙제 보통 뭐 하루에 최소한 적어도 1-2시간 분량 나오면 숙제하고 나면 10시, 11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시간이 애초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시험 기간 1, 2주 전까지 내가 뭔가 내 걸로 만드는 시간 자체가 없고, 제가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 공부법 책 쓰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수업을 듣는 이 인풋 시간하고 내 걸로 재구성해서 그걸 내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시간의 비율이 대략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1시간을 수업 들으면 최소한 1시간은, 진짜 아무리 적어도 30분은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고 뭔가 인출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 후자의 시간이 1, 20%도 안 되니까 뭔가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내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 맨날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축구 잘하고 싶은데 맨날 그 EPL 경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는 걸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사실 아이들은 공부 방법 자체를 몰라요.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 시험 공부의 기본 루틴이 뭐냐면, 학교 수업 듣고 교과서든 노트에다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풀죠. 그리고 문제집 풀고 나서 이제 맞은 거는 맞은 것대로, 틀린 건 틀린 것대로 이제 내가 몰랐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보통 얘기하는 단권화 작업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 공부 방법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딱 하나만 보시면 아는데요. 시험 공부한 흔적이 문제집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공부 방법 모르는 겁니다. 얘는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뭔가 책상에 앉아도 내가 이걸 내 걸로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막막하니까 뭘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보면 부모님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건 알겠지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학생들 중에 플래너 한 번 안 써본 애들이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못합니다. 예를 들면 또 오답 노트도 뭐 학원 숙제 해가면서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오답 노트를 쓰는 거는 결국 거기에 써둔 거 다시 보면서 그 비슷한 내가 틀렸던 문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7명은 오답 노트 써놓고 다시 안 꺼내봅니다. 그럼 그거는 시간 낭비, 그냥 손 근육 운동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도 방법을 모르고 그 방법의 목적을 모르니까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험 공부라는 게 그 목적성이 없으니까 전략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3개월, 2달이면 확실히 이제 공부의 길을 찾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미루고 안 하던 공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중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결국 이 아이들이 하게 만들려면 방법과 길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인데,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후회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시험 전날만 되면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못 본 첫 번째 이유는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봐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머릿속에 시험 공부하면 할 일이 뭔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뭘 고려하지 않냐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할 일만큼이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시에 이걸 하는데 얼마큼에 걸릴지에 대한 소요 시간의 고려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계획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봐서 시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학교 수업 태도, 그리고 자기 공부 시간 부족, 그리고 시험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시험 공부 계획 부재, 이 4가지가 중학생 친구들 나아가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못 보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랑 당일 복습, 데일리뷰 클리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습관으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 듣고 나서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딱 2가지만 쉬는 시간이든 집에 와서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왜 1시간에 한 문제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수업에 목표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도 해주고 아니면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고자 하는지가 오늘의 수업의 목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오늘 운율 비유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러면 수업 듣고 나서 아, 오늘 운율 비유에 배우는 게 수업의 목표였구나만 인식해도요, 적어도 오늘 수업의 절반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운율 비유가 뭐였다 단어를 적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운 지문에 이게 뭐가 있었는지 한두 줄만 정리를 해도 이거 하는데 한 5분 걸렸다? 시험 기간 1시간, 2시간 복습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실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복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시점과 복습을 하는 텀의 시점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효율과 효과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뒤에 복습하려고 한다?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지금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5분, 10분만 내서 내가 오늘 뭘 배웠지, 뭐가 있었지만 인식해도요, 이 기억이 훨씬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일 복습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모르는 거나 이해 안 된 거는 꼭 적어보라고 해요. 서울대생들한테 40명 정도 인터뷰를 해보면 한 15명 정도가 공통되게 쓰는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요. 공부 비결을 물어봤는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진짜 자기가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께 물어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를 넘어가는 꼴을 보질 못합니다.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날 최소한 그 줄을 넘기지 않고 해소를 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이제 아예 공부할 엄두를 못 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책을 펼쳤어요. 이해 안 되고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수업 들을 땐 뭔가 그래도 감이 잡혔던 건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는 즉시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슨 대단한 것보다 이것부터 시도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기 공부 시간 확보 측면 관련해서 방학 앞두고 있잖아요. 방학 때 되면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라는 그 긴 시간이 좀 비니까 이 시간들을 또 막 특강하고 수업들로 많이 채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학 때 교과목 수업 3가지가 넘어가면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뭐 어느 학원에서 이게 이번 방학 때 이거 해야 된다, 또 옆집 어머님이 뭐 이거 시킨다, 다 쫓아가면요, 어쩌면 남들 다 하는 거 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저는 그 방학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를 놓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내 아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를 봐서 그걸 내가 이번 방학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뾰족하게 뚫고 나가서 잘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2학기 때 내가 그래도 이거 해냈어, 내가 이만큼 보완했어, 성취감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애들 방학 때 보면 더 바빠요. 그만큼 뭐 특강하고 또 학원에서 방학이라고 또 애들 공부 안 할까 봐 숙제 엄청 내주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기계처럼 끌려다니다가 숙제하다가 방학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부족했는데 이만큼 내가 채워냈어 라는 성취감을 애들이 못 느끼니까 오히려 2학기 시작할 때 이번 방학 동안 뭐 했지? 그러면서 더욱 무기력하게 새 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학 동안 정말 자기 공부 이번 방학만큼은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학교 시험 보는데 영어 문법이 안 돼서 이번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은 내가 뭐 지난 학년 거라도 보완해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어. 학원 수업이 됐든 인강이 됐든 그거 내 걸로 만드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공부 시간을 구조적으로 하루에 가용 시간을 한 4-5시간 정도, 3-4시간 정도는 확보해 주시는 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 아침 10시 가서 저녁 7시까지 학원 하니까 그래도 뭐 밤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공부 시간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 수업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공부 3시간, 4시간 한다? 그거 중학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용 시간이 5-6시간 있어야 그 과정에서 자기 공부도 좀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공부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두 번째로 그냥 문제집 권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집 권수를 오히려 줄여서라도 이 아이가 자기 공부, 뭔가 노트에 정리하고 요약, 복습 정리해보는 이 단계를 거쳐야지 학기 중에 다르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공부 방법 측면에서요. 그 출발점 어디에 있냐면 이미 답이 우리 학생들의 시험지에 있습니다. 기말고사 망했으면 기말고사 시험지부터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풀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시험 기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면 이미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안 해서 이걸 틀렸구나가 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멘토링 하면서 늘 가르치는 게 플래너 쓰는 건데, 시험 공부 계획이 부재하고 시간 고려를 못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메타인지인데 이게 한 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할 일 쓰고 나면 항상 옆에다가 이 일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 걸릴지를 예측해보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든 학원이든 이미 내가 정해져 있는 고정 시간이 있죠. 그럼 그것 다 빼고 나서 남은 가용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해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일 걸리는데 이 소요 시간의 합과 가용 시간이 미스매치 되면 이 계획은 절대로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인 거죠. 그럼 뭐 가용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세워서 내가 덜 중요한 걸 덜어내야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 연습을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하면서 애들이 내가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뭘 할지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애들이 연습을 하면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나가면 이 시험 기간 때 시간 고려를 안 해서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데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이 영상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본인들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 돼요, 애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특강 같은 걸 매달 이제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또 참여하시면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들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듣잖아요. 뭔가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드부터 올립니다. 맨날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알아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춘기라는 시기가 사실은 부모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가장 큰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되게 인정받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닐까, 뭔가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어렵냐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달라요. 왜? 부모님들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어요. 듣기가 싫어요. 그 왜 그래요? 얘가 지금 나를 평가하고 뭔가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반대로 듣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일단 초반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잘하고 있어, 아니면 힘들었지, 너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줌으로써 내 마음의 가드를 내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조언해주는 것도 진짜 조언으로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런 방법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1번 언어는 인정입니다.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고 온 애한테 시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다고 인생 안 망해, 위로한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은데 그거 사실은 되게 잘못된 피드백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는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싶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요. 그냥 거기서 부모님들은 시험 잘 보고 싶었지, 그 마음 있었던 것 엄마 알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열심히 했던 것도 알아, 근데 시험 못 봐서 속상하지, 나 같아도 진짜 실망스러울 것 같아, 그냥 그 마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얘기가 들리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시험 못 보고 오면 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약 정리하고 그날 복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이거는 똑같은 조언이어도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로 들리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 잔소리, 어떤 뭐 조언, 이것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행을 하시는 목적이 고등학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를 현행만 따라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배우다 보면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던가 강남 8학군 이런 데는 진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니까 그 현행만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1학년 1학기 단원과 2학년 1학기 뭐 3학년 1학기 단원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 1학기 거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3학년 1학기 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것도 다지고 거기다가 여유가 된다면 3학년 1학기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문제 제기는 3학년 1학기 거를 한다고 하면서 1학년 1학기 거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이거는 허세, 거짓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이 어느 순간부터는 목적 없는 문화? 선행이 나쁜 건 아닌데 선행을 왜 하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선행을 해도 되나? 현행이 중요한가? 선행이 중요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적절한가? 라는 질문 없이 그냥 남들 다 선행하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무슨 중2 거, 3학년 거, 뭐 고1 거 선행했다는데 그런 애들 중에 실제로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 20-30%도 안 돼요. 당장 이번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제 방학 때 선행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잘 못 봐요. 그러면은 얘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낮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해도 뭔가 잘 안 되니까 하기 싫고 막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때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생기고 개념들이 계속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만들고 다시 이게 공부를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최악이 뭐예요? 계속 선행시키고 어려운 문제 주고, 그래서 얘한테 계속 너는 수학이 어렵지 쉽지 않지, 계속 수학에 대한 자신감 떨어뜨리고 지난 학기 지지난 학년 거 구멍은 채우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단언컨대 수학 망합니다. 1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만난 수학을 못하게 되는 대표적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아이가 계속 너 혼자 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해야지 이 학원을 다닐 거고 뭔가 새로운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행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수준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행 막 나가는 대형학원 그런 애들 보내시잖아요.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한 외상만 커지고 수학 더 싫어하게 될 거고 학원에 전기세만 내주고 이번 방학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누가 더 빨리 선행을 하는가에 대한 경쟁, 불안감 해소, 그게 이제 좀 문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남이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1학기 때 자신감, 자기효능감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오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쉽던 친구 관계도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서로 막 예민하고, 예전에는 해피했는데 서로 막 친구 관계, 얘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소외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진짜 방학 때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 기대하는 거, 방학 동안 뭔가 다시 의욕 끌어올려가지고 2학기 시작할 때 다시 1학기 때와 다르게 진짜 제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학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효능감, 자신감 회복하는 시기,
의식이여야 한다가 제가 내리는 이 여름방학의 1번 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맨날 학원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숙제시키고 억지로 시켰을 때 애들 그래서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잖아요.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뭔가 이번엔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이번 방학만큼은 꼭 다르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택했다, 기여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 못해요. 남이 시킨 일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은 선택권을 결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이것부터 전 시키는데, 이불개기부터 시킵니다. 10년 동안 이 일하면서 아이들 플래너 쓰고 뭔가 스스로 할 일 챙겨서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어떤 방법 중에서 저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사춘기 되더니 중학생 되더니 얘가 달라졌고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뭐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방학 때 되면 서울대 캠퍼스 투어 가시고 동기부여 캠프, 이게 다 뭔가 우리 아이가 의지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공부 이유를 몰라가지고 애들이 막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거의 뭐 일장 연설하시는데 접수를 안 하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그거 20년 30년 살면서 깨달은 건데 애들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배경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10,000명 가까운 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요, 공부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과 친구들, 부모님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애들은 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결국 공부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애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나름 공부 받아쓰기 뭐 80점, 90점 받아봤어요.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3학년, 4학년, 5학년 점점 올라가면서 공부 해도 안 되는 경험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 결정적으로 시험을 보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부가 어렵고 잘 안 되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되죠. 사람은 잘할 수 있겠다는 조금이라도 기대가 드는 범위 일 안에서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공부 의욕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애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부모님들 10년 전,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요, 다 어떤 분들이셨냐면 동기부여의 달인이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걸음마만 할 때도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해 주셨던 분들이고, 뭐만 해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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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서 4발로 걷던 애들 2발로 걷게 만들었고, 혼자 밥 먹게 만들었고,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부, 학습이 끼면서부터 그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들의 빈도가 일단 점점점 줄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영어 하면 뭐 해줄게,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고, 이런 말씀은 안 해도 단원평가 막 50점 받아오면 진짜 그 세상 무너진 것 같은 그 표정, 그건 못 숨기죠. 그러면서 애들이, 아,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어릴 때처럼 계속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갑자기 공부라는 게 나타나서 그전에는 내 부모의 믿음, 사랑이 무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조건부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싫어하게 되죠. 왜?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존감의 토대를 흔드니까. 부모님들도 애들을 뭐 공부 때문에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뭔가 우리 아이 뒤처질까 걱정돼서 그러신 거 아는데, 근데 그 불안과 조급함이 결국은 아이한테는 더더욱 더 큰 불안으로 가게 되고, 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부모의 믿음, 지지, 애정,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이 내가 이거 못하면 낭떠러지예요. 정말 내가 이거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어때요? 그 일을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지 않는 척, 잘하고 싶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까 봐 걱정되고, 더 최악의 상황 뭐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서 내 부모가 실망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던 사랑, 뭔가 애정 사라질까 봐. 그래서 차라리 해도 안 되는 사람 되는 것보다 안 해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으니까 그런 선택을 애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단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1시간만 아이 앉혀주시면 저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해볼 엄두가 안 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점점 더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아이들의 의지 만들어주고 의욕 끌어올리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너 왜 안 하니? 공부 이유가 뭐고? 서울대 가면 뭐가 좋고? 그런 얘기 애들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부모님들이 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잘 된다인데 전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해석을 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해야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플래너를 이렇게 써야 된다 얘기 드리면 완벽한 플래너, 제가 썼던 플래너 보여드리면 또 그거 찍어 가셔가지고 아들 앉아봐 앞으로 플래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애들 진짜 기겁하거든요. 해야 하는 거 맞죠? 지향점 맞죠? 목표는 맞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객관화가 잘 되시는 부모님들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해야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잘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플래너를 쓴다라는 이 습관을 들인다는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 한 번만에 못 하거든요. 그럼 단계를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은 할 일부터 스스로 쓰게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주에는 우선순위를 한번 세워볼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시간을 예측해볼까? 단계를 쪼개는데 반대로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완벽할 것을 기대하니까 애들이 그걸 잘 못 따라가죠. 그리고 제가 특히나 최근에 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애들 부모님들을 각각 상담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MBTI로 따지면 부모님들은 TJ인 분들, 근데 애들은 FP예요. 그럼 이게 진짜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이 TJ인 부모님들은 하기로 한 거 해야 되거든요. 왜 안 해? 이해를 못해요. FP들은 그냥 삶이 미룸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납득을 못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자꾸 본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부정적 피드백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리면 어린 애들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에서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루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이 아이의 기질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기준으로 드림이니까, 예를 들면 멘토링을 잘하는 서울대생들은요 공부를 잘했던 멘토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멘토들이에요. 실제로 서울대 멘토들이 본인이 공부했던 기준으로 이 중학생들한테 접근하잖아요.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멘토 교육할 때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이면 진짜 20, 30까지 낮춰서 그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근데 그럼 진짜 애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이밀지 않는가? 이거를 좀 바라보시면 아이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식으로든 선택권을 넘겨주는 분들, 그걸 넘겨주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 관리자 직급인 분들이 많으실 거고, 실제로 관리자 직급 분들이 맨날 하시는 어떤 말씀이 저희 같은 MZ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한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MZ 세대들은 또 이렇게 항변하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줬느냐. 전 이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도 얘한테 뭔가 기회를 주면 게임할까봐, 유튜브만 보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기회를 안 주죠. 그래서 정해놓고 다다다다 시키죠. 근데 애들은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의 본질은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동기부여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택했다, 기여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 못해요. 남이 시킨 일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은 선택권을 결국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서 해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작은 선택부터 연습을 시켜요. 예를 들면 오늘 옷 뭐 입을래? 식당 가도 메뉴 그냥 부모님이 이거 먹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뭐 먹을래? 왜냐면 선택이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니까 두렵고 불안한 일이거든요. 특히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결국 작은 선택을 내가 해본 연습, 경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 회사의 어떤 진짜 주인,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두 가지 권한이 보통 다 있죠. 인사권, 예산권. 예산권. 저는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 예산은 뭐예요? 시간이죠. 내가 하루의 일과를 100%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그 일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것도 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일상에 대해서 애들이 주도권을 느끼고 뭔가 열심히 하고 몰입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방학 때든 적어도 하루 중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아이가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가용 시간 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선택권을 넘겨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자기주도 상태에 이를 수 있고, 그렇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님들이 저는 결국 아이들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근데 여기 이제 믿고 기다려준다 얘기 드리면 또 부모님들 믿고 기다려주면 끝까지 안 하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부모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바라는 알잘딱갈센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를 믿고 기다린다. 우리가 진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 자기주도가 되려면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 기회를 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도 이 아이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궁극적으로 믿어줘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자기주도에 이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자기주도든 공부든 이거는 일종의 습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주 작은 습관임이라는 책 보면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 정체성이 습관을 바꾸고 다시 그 정체성이 습관을 바꾼다, 행동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무슨 알잘딱한센에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먼 얘기예요. 레벨 99짜리 미션이에요. 그럼 레벨 1짜리 미션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레벨 1에서 2로 오르고 2에서 3으로 오르면 이 게임이 재밌겠죠. 실제로 게임 만들 때 레벨 1은 무척 쉬워요. 왜냐면 그게 어려우면 누가 게임 하겠어요. 되게 쉽고 피드백이 빨리 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 뭔가 이 공부가 안 된다, 공부 습관이 안 잡혔다, 해야 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치 도미노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요만한 도미노를 세워가지고 1.5배씩 키워가면요, 그게 28번째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쓰러뜨릴 수 있는 효과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애들이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초등이든 중등이든 이것부터 저는 시키는데 이불 개기부터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불을 개겠어?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슬럼프가 오면 냉장고 정리부터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불 개기나 냉장고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 호흡에 마음 먹고 지금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돌아옵니다. 마치 레벨 미션 클리어하고 나면 아이템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성취감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불 개기를 내가 목표로 세웠고 실제로 했어요. 그러면 이 성취감을 느끼는데 동시에 나는 아침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아침부터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 사람, 목표를 세운 사람. 여튼 그래서 이불 개기부터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쉬운 일부터 3가지만 진짜 쉬운 거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선순환이 되고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처음에 제가 플래너 처음부터 쓰라고 안 해요. 3가지 체크리스트 쓰라고 하거든요. 이불 개기, 물 마시기, 양치하기. 그거 이제 한 일주일 해요. 그 일주일 애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부분 애들 진짜 딴 거 시켜도 안 하는 애들 이거는 해요. 실제로 제가 어제도 이거 하고 6년 동안 이불 개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불 개 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부모님 DM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3가지를 그대로 내용만 플래너에 옮겨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플래너부터 써봐 하면 애들 안 쓰거든요. 이거 근데 써서 그대로 내용만 플래너에 그대로 쓰면 돼. 애들한테 그 어려운 플래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또 일주일 애들이 플래너를 그렇게 써요. 그러면 진짜 이제 안 시켜도요 플래너가 한 줄, 2줄 늘어납니다. 그럼 그때 또 제가 우선순위 세우는 거, 시간 예상하는 거 써보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고 체크리스트로 시작했던 애들 중에 플래너를 거의 3년, 100일, 200일 쓴 애들은 뭐 부지기수고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이 일하면서 아이들 플래너 쓰고 뭔가 스스로 할 일 챙겨서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어떤 방법 중에서 저는 이 3가지 체크리스트 이불 개기가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몇 명이 같이 했냐면 대략 한 4,000명 정도를 제가 실제로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불 개고 3일 뒤에 공부를 알딸딱깔센해서 하길 기대하는 건 그 기대가 잘못된 거죠. 시간이 걸리지만 단계 밟아 나가면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학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효능감,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기, 자기 공부하는 시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습 외적인 측면에서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자기 덕질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뭔가 부족한 걸 채우고 뭔가 내가 잘 안 되는 걸 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렵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그만큼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자기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라고 느끼는 마음, 그 자기효능감에는 2가지 종류의 자기효능감이 있답니다. 나는 뭐든지 잘해, 그냥 막 잘해, 이런 그냥 막연한 자신감, 이거를 이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르고, 2번째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잘해 라고 얘기하는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있대요. 근데 이제 공부나 아니면 뭔가 내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하고 뭔가 자신감이 높을까를 연구를 했대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는 뭐든지 잘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진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잘해라고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 성취해보고 인정받아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고 실제 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효능감, 자신감에는 근거가 필요한데 어떤 영역과
상관없이 그 자기 효능감, 그 성공 경험은 전이 된다는 겁니다. 즉 애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되는 거, 이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 캠퍼스 투어나 이런 거는 사실 부모님이 시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휴양지 갈 때도 부모님이 이번 방학에는 여기 갈 거야? 이거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이 아이에게 자신감도 회복시켜주고 싶고 또 뭔가 꿈도 좀 찾아주고 싶고 뭔가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초등 고학년 때까지 진짜 공부 의지라고는 1도 없는, 보통 말하는 정말 공부하는 저 거리가 먼 학생이었는데, 결국 제가 고등학교 가서 꿈 찾고 서울대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초등 고학년 때 제가 역사를 좀 좋아했거든요. 태극기 날리며라는 영화 보고 와서 6.25 전쟁에 좀 관심 생겨갖고,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버지랑 그 6.25 전쟁이나 근현대사 관련된 유적지를 전국에 있는데 다 다녔어요. 그래도 주말에 게임하는 게 더 즐거웠죠. 근데 영화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직접 가서 보고 또 그와 관련된 뭐 학습 만화 읽어보고 그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 관심사가 깊어졌고, 고등학교 가서 아 나는 이런 역사의 문제,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이 돼야겠어, 그래서 정치외교학부 가야겠어라는 꿈을 찾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제가 예를 들면 역사 유적지에 가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또 막 많이 보니까 뭔가 자극이 오니까 뭔가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갖고 방학숙제 내고 했는데 처음으로 학습과 관련된 상을 받아봤어요. 그게 저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뭔가 선생님에게 인정받아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꿈 찾아주는 거, 뭔가 하고 싶은 거 찾아주는 거 때문에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건 결국 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기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든 주말이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그럼 자동차 전시회 한번 가봐 주시고, 아니면 설사 그게 뭐 어렵다고 하면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시간여행 소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 가지 않더라도 애가 시간여행에 관심이 있어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시간여행과 관련된 또 다른 영화 인터스텔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습 만화 한 권 사주고, 또 그러다가 애가 관심이 더 깊어지면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한 편 보고, 그러면서 그 관심사가 깊어지면서 이 아이는 정말 시켜도 안 하던 독서 글쓰기 자발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주는 좀 잘 알아,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스스로 각인하는,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 아이의 꿈의 씨앗이 되고 동기부여의 씨앗이 되고, 그게 부모님들이 그토록 알려주고 싶은 공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때 나가서 중등 때도 이 아이에게 주어진 가용 시간의 1-20% 적어도 주말에 3-4시간만큼은 우선순위 놓고 그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부모님들께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이들이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너 혼자 써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오늘 같이 써볼까?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3가지 체크리스트,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3가지 체크리스트. 그냥 이게 같이 하면요 오래가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습관 만들어주고 뭔가 공부 습관 만들어주는 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중고등학교 가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의 하루 5분, 10분의 노력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시도해보시면, 포스트잇에 3가지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 공부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한테 나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오히려 그 걱정과 자책감이 아이한테 좀 거칠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부모님들께서도 다른 부모님하고 자신을 비교하시기보단 우리 부모님들 전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또 애써왔던 것들을 돌이켜봐 주시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를 인정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함께 원팀이 돼서 진짜 근사한 여정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고, 스스로 부족한 것보단 잘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어 수학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본질로 돌아가서 입시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고 파고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 부모님들, 무슨 요새 7세 고시니 9세 고시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결국 대학 잘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놓고 보고도 그 방법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 클래스라는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초등, 중등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우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보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변하지 않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내신 보고, 고등학교 때도 내신 시험, 물론 그게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거 보고 이제 수능 시험, 정답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과목이 중요한 거는 바뀌지 않는 한 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축을 부모님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 때도 당장 수행평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 중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 예를 들면 남과 북이 5년 뒤에 통일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탐구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자기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과목마다 탐구 보고서라는 걸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런 탐구를 했고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배웠다, 이거 갖고 대학 가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비중이 뭐 계속 커지고 있고, 대다수 애들이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이거랑 사실 맞물려 있는 게 고교 학점제거든요. 결국은 내가 직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진로를 가지고 수업을 선택해서 내 시간표를 짜는 거. 그랬을 때 결국은 저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걸 글과 말로, 또 어떤 경험으로 표현하고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실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의 본질이고, 특히 고등학교 가서 많은 부모님들이 생기부, 이건 진짜 부모님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해 하시고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입시의 어떤 두 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자소서는 거의 없어요. 자소서보다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는 당연히 학교 내신 성적도 들어갈 것이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동안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어떤 공부했는지, 어떤 탐구했는지를 쭉 이제 상세히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정시 같은 경우도 면접들이 대부분 도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수능 만점 받아도 면접 못 보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내가 1등부터 100명 중에 베스트가 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설사 내가 1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접니다. 제가 1학년 때 내신이 워낙 안 좋아서 졸업 때 약 4등급 정도 됐는데 그걸로 서울대 간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결국 핵심은 1등이 아니더라도 유일무이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교수들이든 입학사정관들이 얘 도대체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왜 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수많은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얘는 진짜 한번 만나서 보고 싶다, 한마디로 눈에 띄는, 돋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not the best but the only라고 하는데, 스펙으로는 제가 1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로 유일무이한 스토리를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실제 나를 뽑을 서울대 사회대 교수님들, 정치외교학부 교수님들이 합격 여부 상관없이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마음 들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고,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그게 결국 유일무이한 서사, 스토리거든요. 그럼 이제 스토리라는 건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제가 나도 진짜 진심을 담아서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싶은, 탐구하고 싶은 주제, 동시에 나를 뽑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의미 있고, 심지어 그 교수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면 더 좋겠죠. 그 교집합의 주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입시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게, 정성적 평가를 잘 받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 주제가 있는 아이인가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특히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저는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게 어릴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어떤 관심사였고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제 어릴 때 꿈의 씨앗이었고,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꿈을 세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얘는 진짜 동아시아 평화, 특히 정치외교에 그냥 미친 아이, 그러니까 덕질을 한 거죠. 근데 실제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라는 걸 발간하는데,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 책보다도 구글 검색하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합격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덕질입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저는 뭐뭐뭐 덕후였습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되게 파고 들어가지고 진짜 거기에 미친 사람인 거를 보여준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유일무이한 스토리를 보여주려면 일단 주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에 진짜 탐구하고 싶을 만큼, 연구하고 싶을 만큼 관심사의 주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내신이 뭐
영어가 1등이고요, 학생회장 했고요, 뭐 서울대 필독서 뭐도 읽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스펙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정치 외교와 관련해서 친구들이랑 동아리 만들어서 2년 동안 관련된 책 읽고 실제 외교관도 만나보고 외교부도 가보고 제가 탐구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독서 활동만 보면 다 그와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를 이제 학생부에 썼고, 이게 특히나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새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학교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입시 설명회를 하러 왔는데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제일 많이 쓴 단어, 되게 낯선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공에 대한 열정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학생들을 뽑는 거는 그 학교의 교수님들도 보통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몇 점이 더 높고 수학이 몇 점이 더 높고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는 이 학문을 얘가 진짜로 와서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될까가 중요할까? 그래서 후자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게 제가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약간 단적인 얘긴 한데 서울대 인문대 같은데 과탑들이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과를 옮겨요. 경영학과나 인기 많은 학과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은 그 애들을 뽑은 그 학과의 교수님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껏 뽑아놨더니 우리 학과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우리 과가 싫어요 이러면서 이 과 내보내주세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교수님들은 얘가 진짜 진심으로 이 학과 와서 이걸 공부해 나갈 사람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진짜 내가 이 학과에 가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가 설득되는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주제, 행동으로 내가 읽은 책, 내가 했던 경험, 또 내가 해봤던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뭔가 관심 있는 주제를 파고 들어보면 그게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물론 이제 주제와 관련된 활동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스토리와 스펙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반장했고요, 학생회장에서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학생회장을 했다고 해서 리더십이 뛰어난 건 아니죠. 학생회장으로서 뭘 했는지, 왜 학생회장이 되고자 했고 어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에서 바라보는 리더십이라는 건요, 학교와 학급 안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친구들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갔는가가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스토리라는 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친구들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배움이 남았는가, 그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걸 생기부에 담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어.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초등이야.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뭘 도와줘야 돼? 이게 부모님들의 고민이실 텐데, 더 쉽게 생각하면 애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글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왜 독서 글쓰기를 싫어하냐? 맨날 부모님들이 뭐 논술학원 보내서 글쓰기 방법 가르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읽히려고 하고, 사실 저는 그게 독서 글쓰기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독서 글쓰기, 뭐 발표 이런 거 안 하느냐? 애들이 쓸 거리, 말할 거리, 내가 알고 싶은 거리가 없으니까 독서 글쓰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진짜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막 미쳐버릴 정도로 있잖아요. 책 읽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꼭 말하고 싶은 거리들이 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글 쓰고 발표합니다. 결국 그러면 핵심은 스킬이 본질이 아니라 컨텐츠가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하려면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걸 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통일과 관련된 영상 한 편만 보여주셔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생각해요. 왜? 이 영상 하나가 자극이 되잖아요. 어떤 큐가 되고 계기가 되면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걸 보면서 뭔가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반응이라는 게 머리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결국 그 아이의 생각이 되고, 그거 갖고 대화에 나가다 보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만의 생각, 쓸거리, 말할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답이 없는 질문에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끄집어내다 보면 여러 자극, 그러니까 이제 선배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라 라는 건데, 근데 그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애가 그냥 오케이 뭐 통일 보고 수행평가하고 끝,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역사, 공룡, 자동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더 파고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파고들다, 예를 들면 아까 제 경험처럼 역사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역사를 진짜 좋아하네? 또는 누가 인정해줘가지고 너 역사 진짜 잘한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정체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거
좋아하네? 잘하네? 그게 뭐예요? 아, 나 이거 계속 더 알고 싶어. 그게 꿈의 씨앗이라고 저는 부르는 건데, 꿈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걸 더 파고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실 때도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좋은 거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진짜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건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진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거 계속 파고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더 자기만의 주제,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서, 글쓰기, 발표하는 힘을 기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항상 덕질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부모님들 뭐 연예인이든 운동선수 덕질해 보신 분들, 이 덕질이라는 건 엄청난 열정과 끈기와 인내를 요하는 일이거든요. 티켓팅 몇 시간 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 인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가수의 혈액형, 뭐 전문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그 정신 반만 써서 공부 좀 해봐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종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파고들어본 과정에서 내가 끈기, 인내, 열정, 몰입하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초등 때, 뭐 심지어는 중학교 때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초등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기 서사 만들고 자기 꿈 찾는 과정을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만다라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옆에다가 작은 목표 써보고 다시 그거 쪼개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뭐뭐 해야 되는지를 써보게끔 하는데, 자기 생각을 끄집어낼 그렇게 큐를 주면요, 생각보다 잘 끄집어내요. 그럼 저는 부모님들이 뭐 시켜줘야 되지, 어떤 경험 시켜줘야 되지가 아니라 그거 보고 저는 그거 하나씩 도장 깨기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조류 전문가가 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탐조를 나가요. 그러니까 새해 보러 가서 사진 찍고 탐조 일기를 써요. 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모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방 사시는 분인데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 자동차 전시장 가고 자동차 볼 수 있는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면서 얘는 자동차를 더 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재원 가겠다고 합격했어요. 왜? 서사가 확실하잖아요. 자동차 나는 공부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여를 하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덕질들을 했고, 얘는 블로그도 써요. 그리고 유튜브나 해외 유튜브도 찾아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외 자동차들 막 찾아갖고 블로그 글을 써요. 이게 저는 가장 완벽한 학습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중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안 할 것 같으세요? 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태도도 바뀌었죠? 주입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덕질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런 애들이야말로 공부도 잘할 뿐더러 지금 입시에서 요하는 아이들이다. 지금 영어 수학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본질로 돌아가서 입시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고 파고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 부모님들, 무슨 요새 7세 고시니 9세 고시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결국 대학 잘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놓고 보고도 그 방법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고요. 남이 시켜놓은 거 누가 더 빨리 7세 때부터 외우고 주입하냐 갖고 지금 경쟁하는 애들이 어떻게 자기 꿈 찾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이 변화는 본질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 아이한테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에 준하는 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들도 덕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덕질 그건 뭐 평생 하나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야 뭔가 그래도 삶이 재밌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요, 아이브 때문이 아닐 겁니다. 얘가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좀 과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어떤 선은 그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돌 아니면 축구, 유튜버 되고 싶다 이런 애들 많아요. 부모님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차피 그 꿈은 바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어릴 때 다 축구서 저도 꿈이었어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어차피 지금 꿈 영원히 안 가고요. 수십 번 바뀌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진짜 얘가 좀 너무 진지해요.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재능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 그 꿈을 바꾸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꿈 더 파고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축구 선수 꿈 포기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오늘 바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 등록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애들이 왜 축구 선수 생각하냐면요, 손흥민, 막 호날두, 메시의 화려한 것만 봐서 그래요. 축구 선수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하루 이틀만 느껴보면요, 아 진짜 쉽지 않네 느낄 거고요. 두 번째, 실제 거기 가면 거기 전문가들이 너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걸 애들이 들으면 금방 현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축구에 재능이 없네가 남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아빠는 내 꿈을 지지해 주지 않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등록하세요. 아이돌 오디션 내보내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어릴 때 가수가 꿈이었던 애들 중에 가수 제일 빨리 포기한 애들의 공통점은 오디션을 나가본 거였어요. 이도저도 아닌 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는 축구, 아이돌 다 좋은 공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서울대 후배가 동방신기 엄청난 덕후였대요. 근데 자기가 공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거였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첫 번째는 공부를 덕질하듯이 했대요. 덕질했던 집착력이 공부에 적용됐고, 실제로 그래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안 알려준 것도 내가 막 반이어 유의어 찾아가지고 해봤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돌이 될 수가 없으니 엔터테인먼트사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당시 동방신기 그거 보면서 나는 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켜주는 법조인이 되겠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실제 로스쿨 갈 때도 그거 자소서에 썼대요. 실제 그런 사례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는 못 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는 각국의 축구 리그를 분석했는데 왜 이 리그는 잘 되고 이 리그는 잘 안 될까? 그거를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국가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구나? 그걸로 자소서 써가지고 특목고 가고 서울대 사회학과 갔대요.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정치외교학부에 밀리터리 덕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심어주려고 하는 공부 이유보다 오히려 더 빠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꺾으려고 하시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 하면서 멘토링을 해준 애인데 버추얼 아이돌이 꿈이래요. 부모님들 들으면 진짜 환장합니다. 버추얼 아이돌.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예고를 가고 싶고 노래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재능이 있지는 않대요. 제가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했냐면, 버추얼 아이돌, 근데 버추얼이라는 게 되게 뭐 VR, AR, 메타버스 되게 나는 비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근데 거기서 꼭 노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를 들면 BTS도 있지만 BTS를 기획한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버추얼 아이돌도 그 세계관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런 세계관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희소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아이돌이냐 버추얼이냐 했더니 자기는 버추얼, 그냥 그 분야가 너무 좋대요. 유튜브 보면서 덕질하고 있대요. 그러면 난 너무 비전 있는 분야고, 네가 오히려 꼭 아이돌이라고 국한 짓지 말고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막 꿈을 막 지지를 해줬어요. 그 전까지 플래너 아무리 시켜도 안 쓰던 친구가 저한테 매일 지금 플래너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꿈을 지지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좀 덜어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관련해서도, 학습과 관련해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마음이 조급하시죠. 그리고 저는 왜 조급하신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아이들의 체감 속도와 부모님의 체감 속도는 다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들 1년이라는 단위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또는 한 학기. 근데 아이들의 1년에는요, 1년에도 수백 개의 변화와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어린아이들의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꿈도 그 과정에서 수십 번 바뀔 거고요. 이 아이의 태도 수십 번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부모님들이 인정하시면 충분히 이 아이가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어주셔야지 이 과정을 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